오늘 오전 서울에서 제12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가 개최됩니다. 한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한일 외교, 국방, 국장급 2+2 외교 안보 대화가 열리게 되는 건데요. 북핵 대응 등 양국의 외교 국방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다음 달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기시다 총리를 노린 테러가 발생해서 경호, 경비 체계에 대한 우려와 함께 불안감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죠.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12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가 개최가 됩니다. 이게 지난달에 한일 정상회담이 있고 나서 다양하게 우리 더 많은 대화를 하자라고 해서 재개됐다라고 들었는데 이게 5년 만이라고요? 의미를 좀 짚어주실까요? 네, 우선 이제 한일 안보정책 협의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로 치면 우리는 외교부와 국방부 그리고 일본에서는 외무성과 방위성 이렇게 참여를 하고요. 5년 만에 재개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한일 외무장관 그 회담에서 합의가 되었고 98년도에 1차 협의가 있었는데 협의회가 개최가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이제 부침은 있었습니다만 거의 매년 개최가 되다가 2018년도 3월에 도쿄에서 개최된 것을 마지막으로 그 이후에 한 5년 정도는 개최가 되지 않았고요. 이번에 이제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다양한 움직임 가운데서 한국과 일본의 안보 관련한 이제 논의가 이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좀 중점적으로 다뤄지겠습니까? 네, 우선 이제 발표가 된 것들을 보면 동북아와 한반도의 안보 환경 관련한 것과 양국의 국방 안보 정책 및 협력 현황 그리고 향후에 양국의 국방 안보 협력 추진 방향 등 양측의 이제 관심사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들은 이제 요새 그 북한의 도발들도 있고요. 그 한반도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이제 안보 위협들이 있는 가운데서 한국과 일본이 안보적으로 어떻게 협력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간 한 5년 동안 회의가 개최되지 못했다 보니까 그 사이에 있었던 이제 양국 간의 현황들을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또 안보 분야에서의 신뢰성을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하고 새롭게 구축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도 한국만큼이나 북핵 미사일에 대한 위협을 많이 느끼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미일 협의체, 나토와 비슷하게 만들어서 이 핵과 관련해서 더 많이 논의하자라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반응 어떻습니까, 요즘? 네, 사실 핵 관련해서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큰 어떤 이슈이기는 합니다만 일본에서도 역시나 이제 핵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좀 논의하기 어려운 부분은 사실 있고요. 이제 물론 이제 일본의 방위라는 차원에서 어떤 이제 핵 보유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기는 합니다만 일본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비핵 3원칙이라고 해서 전후에 유지해왔던 원칙이 있습니다. 핵을 보유하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고 들여오지도 않는다. 즉 반입하지도 않는다라고 해서 이 세 가지 원칙을 계속해서 이제 지켜왔었기 때문에 사실 핵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그 방위의 필요성이라는 부분에서는 얘기할 수 있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실현될 것인가라고 할 때는 또 굉장한 어떤 이제 거부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반발이라는 것들이 또 있을 것 같고요. 또 세계 유일의 이제 피폭국이라는 것에 대한 강조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국내적으로는 반발 여론이 매우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제기되고 있는 뭐 어떤 나토식 핵 기획 그룹 같은 협의체를 만들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있다고 좀 보고 계세요? 글쎄요, 가능성이라고 할 때 이것을 아예 제로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국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이제 뭐 먼저 진행을 하는 게 순서일 것 같고요. 거기에 있어서 국내적으로 어떤 여론도 그렇고 일반 국민들이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논의가 돼야 될 텐데 현재로서는 실현 가능성은 높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한미일 안보회의가 있었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미사일 방어 훈련, 대잠전 훈련을 정례화하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뭐 앞으로 이런 훈련들이 뭐 정기적으로 열린다고 하는 것인데
일본의 반응이 좀 궁금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일본은 좀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뭐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한미일이 함께 공조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일본도 동의하는 바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일 안보 협력도 있긴 합니다만 네. 기본적으로는 한미일 특히 미국의 이제 동아시아 전략과 일본이 궤를 같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거부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한미일이 정보 공유에 있어서도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잖아요. 지난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지소미아에 대해서도 정상화하기로 했었고 이렇게 뭔가 한미일까지 정보 공동체라고 해야 할까요? 정말 많은 것들을 이제 공유하자라고 흐름은 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일본은 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요? 기본적으로 이제 한미일 간의 어떤 그 안보 협력의 질 그리고 수준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도 이제 부정적이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마도 일본보다는 우리 국내에서 조금 더 이제 거부감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일 안보 협력에 대해서도 국내에서는 좀 어느 정도 반반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좀 나눠져 있는 경향이 좀 크기 때문에 네. 일본보다는 아마 우리의 어떤 움직임이 조금 더 보아야 할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효 차장이 사이버 안보 협력을 일본을 또 정보동맹 파트너로 추가할지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하면서 5IZ 이야기까지도 같이 했었어요. 조금 전에 국내에서 오히려 여론이 좋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까지 해주셨거든요. 이런 차장의 이야기는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우선 이제 안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대다수의 이제 국내 많은 전문가들께서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한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이제 안보 협력이라고 할 때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일단 정보 교류 정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정보 교류를 할 때도 이 정보의 어떤 등급이라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가라는 것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사이버 측면에서의 정보 교류까지 말씀을 하신 것 같으세요. 하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정보 교류의 어떤 범위 그리고 수준이라는 차원에서 한미일 간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다라는 차원일 거라고 여겨지고요. 예. 다만 이렇게 할 때는 아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서의 그 한미일까지는 괜찮지만 네. 일본이 여기 들어갈 때, 그러니까 한미까지는 괜찮지만 예, 예, 일본이 예. 들어가서 한일 혹은 한미일이라고 했을 때는 좀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국내적으로 이러한 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어떤 그 설득이라고 해야 될까요? 설명 노력 네. 이러한 것들이 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사실 이 이야기가 나온 배경이 그러니까 이번 이제 다음 주에 대통령이 미국을 이제 방문하게 됐을 때 그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우리의 이제 사이버 안보 협력에 대한 별도 문건이 이제 채택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여기에 이제 더 나아가면 일본을 이제 함께 하는 것을 이제 고려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나온 배경이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제 일본을 제하고 처음에 이 나온 이야기,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의 어떤 정보 공유에 관한해서 사이버 공유, 사이버 안보 협력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보시기에 그 수준이 조금 더 높아졌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이 부분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가를 봐야 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식의 이제 정보교류를 할 것인가라는 것이 좀 문건으로 나오게 되면 네. 그때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존에 이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할 때 이런 내용들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네.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한미 간의 안보 협력의 수준을 좀 높이고 좀 범위를 확대시킨다 이렇게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한일 안보정책협의회가 서울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그 내용 읽고 나서 또 말씀 나누도록 하고요. 저희는 주제를 좀 바꿔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 폭발물 테러 사건이 있었어요. 안 그래도 그 전에 이제 아베 신조 관련해서 테러가 있었고 일본 내에서 이 테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높아진 수준이라고 들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서 좀 일본 내에서도 충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실까요? 네,
주말에 이제 간사이 지방 쪽에 정확히 이제 와카야마라는 곳에서 이제 테러가 있었고요. 기시다 총리가 중요한 보궐선거에 그 지원 유세를 갔다가 그 자리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에게 있어서 불과 한 1m 정도 거리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폭탄이 던져졌고 예. 네. 그리고 폭발한 게 한 50초 정도 후였다라고 해요. 그런데 기시다 총리나 물론 그 자리에 있었던 청중들이 다치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이제 경찰관 한 명이 이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재 그 범인은 잡힌 상태이고 한 24세 정도 되는 젊은 남성이라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정확한 이유는 밝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묵비권을 계속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죠. 알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내용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작년 7월에 이제 아베 총리의 피살이 있었던 이후에 피습이 있었던 이후에 또 얼마 이렇게 되지 않아서 또 심지어 현직 총리에 대한 네. 테러였다라는 사실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뭐 일본에서도 큰 충격이었고 저희도 이제 마찬가지로 꽤 놀랬던 그런 사건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경호 체계가 분명히 강화됐을 텐데 이렇게 일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지금 일본의 분위기와 여론은 좀 어떻습니까? 네, 일본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지난번과 비교해서는 네. 그래도 경호원들이 좀 나았다라고는 합니다만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가까운 곳에서 폭탄이 이제 터진 것도 있고 또 근데 좀 어려운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선거 유세 자리였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치인과 그 일반 대중이 가장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곳인데 저희가 사실 유세 지원 현장을 가도 모든 사람들의 다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그렇긴 하죠. 이제 뭐 금속품을 가지고 있는 걸 탐지하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네네. 그래서 분명히 이제 좀 그런 부분에 대한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제 아베 총리 사망 이후에 가장 처음 있었던 이제 큰 선거이고 또 그런 선거이다 보니까 더 많은 어떤 경비 태세가 강화되었어야 했던 것은 뭐 이 부분은 뭐 두말할 여지가 없는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일본 내에서도 뭐 많이 강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청중 안에서 있을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간과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대 용의자 배낭에서 칼도 나왔다 그러고 집에서 화학으로 추정되는 뭐 물질도 또 나왔다. 이런 보도들도 전해지고 있거든요. 아직 왜인지 뭐 그 원인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는 거죠. 네, 이유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예. 그 주변에 좀 이제 일본 언론에서도 많이 알아봤는데 사실 그럴싸한 어떤 이유가 보이진 않는다라고 해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초등학교 때까지는 굉장히 이제 밝은 성격이었는데 중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 뭐 주변 사람들과 말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고 뭐 근데 다만 이제 최근에 어느 그 지난해 9월에 어떤 이제 시정 보고에 참석을 해서 정치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뭐 어떤 발언을 좀 많이 했나 봐요. 네. 그런 모습들이 일본 내에서는 이제 젊은 세대가 특히나 정치에 무관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정치에 좀 관심이 많아 보였다라는 점이 좀 인상 깊어서 현재로서는 좀 추정하고 있는 거는 일본의 어떤 그 불만, 일본 사회에 대한 불만, 정치에 대한 불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테러라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부분이고 네. 좀 우려가 되는 거는 이제 모방 범죄라는 게 좀 개인적으로는 우려가 됩니다. 앞으로 계속 이제 선거가 있어야 될 텐데 그 선거에서 비슷한 사례가 발생을 하거나 이런 사례가 발생을 했을 때 일본의 이제 정치인들이 그 거리 유세를 많이 하지 않거나 오히려 더 대중에게 친근하게 다가가지 않는 모습들이 보여진다면 네. 이 부분은 이제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후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안타까운 이제 일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를 좀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정치 불만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셨잖아요. 기시다 내각의 뭐 지지율이라든지 지금 정치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사실 많이 올랐습니다. 굉장히 이제 좀 하락세를 걷고 있다라고 해서 물론 이제 여러 언론사별로 차이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20%까지 내려가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최근에 나오는 이제 NHK에서 여론조사를 했던 게 지난 4월 7일부터 10일까지 조사를 했던 건데요. 1월에 33%였는데 이번에 조사한 게 42%까지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상승세에 놓여 있기는 한데요. 이 부분은 이제 일본에서 일련의 어떤 이제 외교적인 이벤트들이 좀 있었다 보니까 한일 정상회담도 그렇고요. 또 일본의 그 기시다 총리가 키이우를 방문했던 것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테러 이후에 기시다 총리는 어쨌든 이제 예정됐던 일정을 모두 소화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그만큼 이 선거 그리고 유세가 굉장히 중요했다는 판단을 했다는 것인데 어떻게 좀 봐야겠습니까? 지금 이 선거가 기시다 총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 건가요? 일단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기시다 총리가 강행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선거의 중요성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선거 그 장소에서 현직 총리에 대한 어떤 테러에 총리가 이제 좀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그 부분이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어떤 그 생각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두 가지 의미에서 강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한국에서는 이제 통일지방선거라고 해서 그 일본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제 9일에 한번 전반부 선거가 있었고요. 이번 이제 오는 23일에 후반부 선거가 있는데요. 시의원들을 뽑는 이제 선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도 있지만은 사실상 더 중요한 선거는 5개 선거구에 대한 중의원, 참의원 보궐선거입니다. 예. 예를 들면 이제 그 아베 전 총리가 사망을 함으로써 그 중의원 자리가 비게 된 거죠. 그 의석수만큼 이제 5개 자리가 비었고요. 여기에 대한 보궐선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이 보궐선거에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가가 예. 아마 기시다 총리가 추후에 중의원 해산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라고 해야 될까요? 배경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기시다 내각의 어떤 뭐 중간 점검 성격이라고도 볼 수 있는 선거일 것 같은데 현재 지금 기시다 총리 쪽이나 그 내각 쪽에 어떤 쪽으로 좀 유리한 쪽으로 판세가 가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오늘 아침에 나왔던 이제 일본 측의 이제 보도에 따르면은 한 곳만 이제 확실하게 이제 좀 승리가 점쳐지고요. 5곳 중에 그리고 한 3곳 정도는 이제 격전지인 것 같고요. 이제 뭐 나머지 한 곳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왜 중요한가라고 하면 예. 결국에는 기시다 총리가 저희가 이제 방안이라는 것을 올해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게 언제가 될 것인가가 물론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초점이 맞춰지는 부분입니다만 네. 기시다 총리가 방한 전에 혹시 중의원 해산을 할 수도 있고 방한 후에 중의원 해산을 할 수도 있고라고 할 때는 일본 내부적으로는 정치적인 어떤 계산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요.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는 아마 지금 그 지지율이 상승 곡선을 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사실은 해산을 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제 G7도 있고 하다 네. 보니까 쉽진 않을 텐데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23일에 치르게 되는 선거들 그리고 보궐선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이것이 결국에는 기시다 총리의 방안 그리고 한일 관계까지도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방한 시점도 그렇고 한일 관계 특히 지금 우리 입장에서 이제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 나아가서 이 내각이 어느 정도 힘을 받느냐가 우리에게도 어떤 영향을 주진 않을까 싶은데요. 좀 어떻게 좀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이제 성의 있는 호응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예. 있고 일본에서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기대하는 수준만큼의 호응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쉽진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많은 것들이 좀 뒷받침이 되고 선순환을 이뤄야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기시다 내각의 어떤 탄탄한 지지율을 기반으로 해서 기시다 총리 본인은 사실은 그 한국이나 중국 특히 동북아 지역의 그 인근 국가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마련돼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 내에 지금 이런 선거, 뭐 자민당의 어떤 승리라든지 혹은 이제 보궐선거에서 기시다 총리가 조금 이제 많이 승리를 하게 되면 네. 조금 힘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한국에서도 사실 한일 관계가 잘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체감을 하고 그 정부에서도 많은 어떤 성과를 보여줘야 이게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기시다 총리의 방한 전에 만약에 한일 관계가 너무 안 좋고 일본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다라고 하면 예. 일본에서도
이제 사실 정상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부정적일 수 있죠. 근데 뭐 와서 사실은 이제 박수 받고 오기는 지금 쉽진 않은 상황이라서 네. 저희가 더 많이 노력을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나 일본에서 그 한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호응이라는 예. 게 정확히 뭔지를 알아야 되고 아. 이게 잘못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마치 수출 규제가 일본의 호응 조치인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일본 내에 계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얘기하는 수출 규제 조치야 해제 조치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먼저 한 것도 있고. 근데 저희가 얘기하는 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강제징용 문제 그리고 예, 예. 역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제대로 된 어떤 사과 그리고 그 피해자분들에 대한 위로의 말이라는 것들이 반드시 수반돼야 되고 여기에 따른 어떤 조치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지금 일본에서는 좀 낮은 것 같아서요. 이 부분이 좀 확실하게 고민을 하고 일본에서 올 때는 빈손으로 와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성의 있는 호응, 우리가 사실 물컵의 반을 채웠다, 그리고 채우길 기대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조건이 이제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지금 어떤 입장을 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일 거다, 뭐 이런 배경들이 설명이 좀 됐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일본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어쩌면 그 성의 있는 호응을 우리가 기대하기 좀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까? 선거 혹은 일본의 자민당 내에 어떤 굉장히 강경한 그 보수 우익 우파들의 목소리가 강해서 기시다 총리가 제대로 된 성의 있는 호응을 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저는 사실은 이제 그러면 이게 상황이 바뀔 것인가라고 할 때는 그렇게 낙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기시다 총리 본인의 리더십 자체도 뭔가 이제 주도하는 이제 끌고 가는 리더십은 아니다 보니까 조금 더 상황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일본 내에서도 사실 저희가 이제 사죄나 반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 사죄나 반성은 뭐 지난번에 정부에서도 이제 이야기가 됐던 것 같은데 50 몇 예. 차례를 했다고 해요. 근데 저희가 그 숫자가 중요한 거는 아니죠, 지금. 한 번 더 해라라는 게 아니니까요. 제대로 된 이제 마음을 담은 사죄를 해달라는 건데 그 마음을 표현해달라는 건데 그걸 좀 인지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일본 내부의 어떤 그 국민 여론도 사죄 여태까지 많이 하지 않았냐, 뭘 또 하라고 하는 거냐라는 목소리가 실제로 많이 깔려 있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계속 사죄 반성 이 워딩이 필요한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거보다는 정말 필요한 거는 마음을 그때 당시에 있었던 고생을 하셨던 분들, 고통받으신 분들의 어떤 그 당시에 있었던 사실에 대한 인정 네. 그리고 그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죠. 그리고 위로해달라는 건데 그 부분을 좀 이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일본 국내 여론이.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고 우리도 많이 발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을 G7 정상회의에 초청을 했습니다. 다음 달에 있게 되는데 일본에서 이렇게 테러가 이제 발생함으로써 정상들이 모이는 자리는 과연 안전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어떻게 좀 문제점은 없을까요? 뭐 기본적으로는 일본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호 태세를 굉장히 강화할 것이라고 여겨지고요. 다만 이제 차이가 있다면 선거 유세 장소는 그 정치인들과 일반 시민들이 만나는 곳이라면 예. 이 G7 정상회의라고 하는 곳은 이제 특정 장소에 정상들이 모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출입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호라든지 이런 부분은 경비겠죠. 경비 태세는 확실하게 대비는 할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이런 사건들이 일련의 사건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기존보다는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G7 말씀해 주셨잖아요. G7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을 공식 초청한 일본이고, 근데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뭐 인도, 인도네시아, 호주, 베트남 뭐 등등 브라질까지 초청이 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의미로 보고 계십니까, 위원님? 기본적으로 인도는 G20 의장국이고 브라질 같은 경우는 내년도 G20 의장국이고 뭐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의장국이고 이런 이제 의미들이 다 있습니다. 예. 거기에 좀 추가해서 UN, IMF, WTO, WHO, OECD 이런 이제 국제 기구들의 수장을 초청을 해서 확대 회의를 하고요. 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참여를
한다고 예. 들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일본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일본 외교를 예. 확실하게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일본에서 인태 전략 관련해서도 이제 새로운 플랜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도 보면 이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의 다양한 분야죠. 안보, 경제, 과학기술 등 글로벌 과제에 대한 연대 협력인데 이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는 이 다양한 과제들에 대해서 일본이 주도적으로 앞장서겠다. 그리고 이 논의를 이끌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대표하는 어떤 국제기구들의 수장을 모으고 공유하는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을 모아서 일본이 주재하는 회의니까요. 이게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일본 외교라고 할 때는 물론 미일 동맹이 기반이고 미일 동맹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본 외교에서 이제 최근에 좀 많이 보여지는 것은 단순히 미국뿐만이 아니라 그 생각을 같이 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좀 쉽게 표현을 하면 친구를 많이 만들겠다라는 의미인 거고 일본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국가들을 더 많이 우리 그 같이 갈 수 있는 국가들과 더 많은 것을 함께 하겠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안보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뭐 최근에 얘기하고 있는 경제 안보도 그렇고요. 뭐 기술이라는 부분도 그렇고요.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일본 외교를 확대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이런 차원에서는 이제 G7 정상회의 그리고 확대 회의에서도 일본 외교가 지향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다음 주에 한미 정상이 만나고 G7을 계기로는 한미일 정상이 다시 만나게 된다. 이것이 우리 외교의 어떤 흐름에서는 어떤 의미가 좀 있겠습니까? 뭐 저희가 우선은 이제 한일, 한미 그리고 한미일로 이어지는 이제 외교 플랜인데요. 네네. 저희 또한 이제 마찬가지로 그 일본과의 어떤 이제 있었던 문제 해결에 단초를 마련을 한 거고 미국과 있어서는 어떤 그 한미 동맹이라든지 한미 안보 협력 혹은 이제 그 지금 사이버까지 나오니까요. 네네. 뭐 그 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조금 더 협력의 질을 수준을 높인다라고 하면 그 다음 G7에 가서는 한국의 어떤 존재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오늘 그 기사들을 보니까 박진 장관께서 G8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논의들도 예, 예. 이제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이제 그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가 먼저 제시를 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한국의 위상이 더 높아지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G7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이 G7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사실 한국과 일본은 가까우니까요. 예. 한국으로 또 올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어떤 수장들이 그 여러 나라의 국가의 그 정상들이 한국을 방문해서 또 한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단순히 G7 참가해서 우리가 우리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국 외교의 조금 더 글로벌 차원 그리고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는데 이런 차원에서는 조금 더 우리 외교의 역량 그리고 외연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라고 여겨집니다. 조금 전에 뭐 친구를 사귀는 거다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우리 역시도 G7의 계기로 많은 친구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한미는 곧 만나게 되고 한일은 만났고 한미일이 G7에서 만날 텐데 한일이 또 만날 계기는 없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기대하는 바들이 좀 있고 많은 이야기를 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관련해서 나오는 가능성들이 있습니까? 뭐 우선은 한미일 정상회 죄송합니다. 한 그 G7에서 한일 간의 이제 정상회의가 예상이 좀 되고요. 물론 그래요? 이제 그 자리가 뭐 너무 길거나 혹은 깊은 논의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정상 차원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고요. 그리고 각종 국제 회의들이 좀 예정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또 다자회의 계기에 한일 정상이 만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연말 정도로 좀 요즘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한중일 정상회담 같은 경우도 또 실제로 3월에 한일 정상회담 당시에 또 기시다 총리가 언급을 하기도 했고 또 최근에 어떤 일련의 움직임들이 좀 빨라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네. 우리 입장에서는 한중일 정상회담도 한국이 개최해야 하니까요. 이번에는 네. 한국으로 불러서 그때 한일 정상회담을 또 개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